가맥스 행사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를 들고 나왔을 때가 201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외선 임플란트가 뭔가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점점 올 한 해 이제 네 번째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자외선에 대해서 효과를 알고 계시고 몸소 체험을 하시고 그렇게 서서히 변화의 물결을 저도 몸으로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씩 체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1시부터 저희 새로 출시한 체어사이드 디지털 솔루션 포인트 사이드에 대해서 원문석 원장님께서 이제 강의가 있으신데요. 제가 그 앞서 메인 연자 앞서 제가 약간 바람몰이식으로 먼저 포인트 자외선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30분 내지 40분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를 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뭐 자외선 임플란트를 개발을 하고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일단은 저는 분당에서 지금 개업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스탁입니다. 아마 원장님들도 각 병원마다 이렇게 뭐 내국, 국산, 외산 여러 가지 스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임플란트가 뭐 차이점이 뭘까요? 뭐 디자인도 있을 거고 뭐 재료는 다 티타늄이겠죠. 표면 처리 뭐 거의 비슷할 거고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임플란트를 동시에 개봉을 해서 혈액에다가 동시에 담갔다가 동일한 시간 동안 담갔다가 꺼낸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임플란트와 혈액의 반응성이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왼쪽 임플란트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혈액이 쭉 타고 올라갑니다. 반면에 오른쪽 임플란트는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아웃도어 의류, 방수 의류처럼 혈액이 잘 묻지 않죠. 자, 왼쪽과 오른쪽의 임플란트가 확실히 혈액의 반응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최자 선생님께서 말씀드립니다. 갈색 반지갑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좌측 주최자 선생님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색 반지갑 잠깐 안내방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좌측 주최자 자, 선생님으로 연락 부탁드리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임플란트 혈액의 반응성의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전에 우리 임플란트는 어떻습니까? 뼈하고 붙어야 됩니다. 골유착을 일으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골유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골유착의 과정입니다. 자, 골유착의 과정은 원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지혈 단계, 두 번째 염증 단계, 세 번째 증식 단계, 네 번째 리모델링 단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나서 임플란트 수술 부위에 출혈이 났던 게 이제 지혈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염증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세 번째 증식 단계. 실제로 세포들이 임플란트에 뼈를 붙이는 단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뼈가 성숙되는 단계. 이렇게 리모델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지혈과 증식 단계가 뭐 어떤 단계냐면은 임플란트가 우리 몸에 심겨진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단백질, 그 다음에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건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표면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세포와의 반응성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제가 말로 설명드린 과정을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릴링을 하면 이렇게 블리딩이 일어납니다. 본 블리딩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나면 막 그 뚫렸던 혈관들이 이제 지혈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지혈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른바 혈병이 임플란트 주변에 가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게 되고 이제 증식 단계가 되면 오스티오제닉 셀들이 임플란트 표면으로 오게 되고 이 오스티오제닉 셀들이 우리 잘 아시죠? 뼈를 만드는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된 다음에요. 이렇게 비로소 임플란트 표면에서 뼈가 붙여 나오게 되는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 뼈가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가 뼈에 심겨진 다음에 뼈하고 붙게 되는 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게 초록색이 바로 오스테오블라스트, 뼈를 만드는 세포고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를 붙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붙여 나오는 뼈는 결국은 주변부에 있는 뼈하고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가 붙어서 주변부 뼈로 이완이 되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콘택트, 임플란트 표면에 뼈가 붙어서 자라나온다 해서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모드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뼈가 자라 들어가는 것이죠. 임플란트 표면으로. 자, 그러니까 자라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거 우리가 맨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붙은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실상은 임플란트하고 뼈하고는 그러니까 그 밀접하게 근접은 해 있을 수 있겠으나 컨택을 이루는, 본딩을 이루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처럼 실제적인 임상에서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뼈와 임플란트가 실제적인 본딩을 이루고 있어야 강한 결합력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후도 좋을 거고요. 자, 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우리는 맨눈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맨눈으로 봅니다. 이 임플란트가 뼈하고 어떤 모드로 제가 말씀드린 콘택트하게 붙었는지 아니면 그냥 가서 근접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엑스레이 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요? 이유 없이 찍진 않았겠죠. 환자분이 오셔서 임플란트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저는 이때 이 사진을 찍고 사실 환자분께 아이고 그냥 일시적으로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다음번 체크 때 만나서 뵙겠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정확히 한 달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 방사선 사진상에서 감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달 후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와 뼈의 결합은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방사선 사진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확인을 하고 하지만 그 방사선 사진을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임플란트가 빠졌을까요? 네, 뒤에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뒤에 임플란트를 빼냈고 이제 다시 포인트 자외선 임플란트로 수복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나면 어떤 임플란트는 뭐 100%로 콘택트로 일어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와 디스턴스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아마 일정한데 섞여서 일어나겠죠. 하지만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의 예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임플란트가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이루게 하는 원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 시작점은 바로 블러드 클롯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임플란트를 심다가 잠깐 방향 수정하느라고 넣었다가 빼서 다시 심으려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블러드 클롯이 찼죠. 이 블러드 클롯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자미경에서 이거는 물론 이제 착색을 한 거고요. 이렇게 실타래처럼 많은 게 이제 피브린 네트워크고 적혈구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혈소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혈소판. 이게 바로 이제 블러드 클롯의 구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제가 블러드 클롯, 혈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까 전자산미 현미경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핑크색의 플레이틀릿. 이 플레이틀릿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알기에 혈소판 그냥 뭐 지혈의 역할을 하는 거 그렇게 일반인들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혈소판은 지혈의 역할도 하지만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 플레이틀릿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상처를 치유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 혈소판에서 분비되는 이렇게 PDGF, TGF 베타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뼈를 만드는 거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표면으로 어떤 게 많아야 될까? 당연히 세포가 많이 와야 뼈를 잘 만들겠죠. 그렇게 TGF-베타와 PDGF는 그렇게 세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끌어들이면서 그 동시에 그 세포들이 수를 늘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TGF-베타와 PDGF. 이 물질들이 바로 혈소판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PDGF라는 하는 물질이 하는 역할은 혈관의 재생을 돕습니다. 자, 아까 드릴링 하면서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주변에 혈관이 다 터지죠. 근데 원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처가 재생이 되려면 세포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포가 일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산소도 공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 또 뭔가 이제 재료도 같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한 공급을 하는 역할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빨리 보급로가 재생이 되어야 상처 치유가 촉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PDGF라는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 세포도 불러들이지만 그 세포들의 영양과 여러 가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손상된 혈관을, 상처 부위에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것을 촉진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플레이트링, 임플란트가 심겨진 다음에 임플란트 표면에 플레이트이 많이 존재해야만 상처 치유가 촉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기설기되어 있는 게 피브린 네트워크입니다. 이 피브린 네트워크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세포들이 아까 임플란트 표면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피브린 네트워크를 붙잡고 세포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동영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피브린 네트워크고요. 노란색인 혈소판이 이제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을 인지한 오스테오제닉 셀들이 임플란트 표면으로 오게 되죠. 올 때 그냥 떠오는 게 아니라 이처럼 피브린 네트워크를 붙잡고 이동을 해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가 돼서 뼈를 붙여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세포들이 신호를 받고 옵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왼쪽은 세포들이 끝까지 임플란트 표면까지 왔죠. 오른쪽은 오다가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세포들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임플란트 표면에 붙었던 피브린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피브린 네트워크가 임플란트 표면하고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다가 말면 얘는 콘택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병이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표면에 탄탄하게 형성된 임플란트가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임플란트에서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이룰 수 있는 비율이 올라갈까요? 자, 이런 임플란트 서로 제각각입니다. 이건 사실 요런 데도 사실 안쪽까지 스레드 안에 깊은 부분까지 혈액이 다 찼으리라고 보장을 못하죠. 하지만 이 임플란트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블러드 클럿이 매우 덴스하게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진짜 그런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가 혈병 때문에 일어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보시는 저희가 개에서 실험을 한 조직 10편 사진입니다. 저희가 개 하악에다가 일반 임플란트랑 자외선 임플란트를 심고요. 2주 후에 희생을 시킨 다음에 10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큰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어떤 게 자외선이고 어떤 게 뭐 일반인지. 자, 이거는 이제 그 일반 광학 현미경상에서 본 거고요. 저희가 형광상에서 이제 또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형광에서 관찰을 할 때 특수한 염료를 쓰고 봐야 됩니다. 그 염료가 바로 이 칼세인과 알리자린 레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칼세인과 알리자린 레드라고 하는 거는 칼슘하고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투입된 다음에. 그럼 그 칼슘이 하고 이제 얘네 붙으면 어떻습니까? 뼈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뼈가 침착된다는 얘기는 칼슘이 가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칼슘이 침착됐다는 거고 실제로 뼈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광 현미경으로 보면 아, 실제로 뼈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거를 추적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왼쪽의 임플란트, 오른쪽 임플란트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오른쪽 임플란트는, 예, 됐습니다. 전반적인, 발색량, 강도 보시면 왼쪽이 훨씬 더 밝죠? 초록색 빛깔, 빨간색 빛깔. 그리고 왼쪽은 어떻습니까? 자, 염색된 초록색과 빨간색 라인이 임플란트 표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죠? 실제로 임플란트 표면에 가서 칼슘이 뭔가 침착됐다는 거예요. 뼈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그려지는 부위도 있지만 비어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의 임플란트가 훨씬 더 콘택트 오스테오시스의 비율이 높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왼쪽이 자외선 임플란트였고요. 오른쪽이 일반 SLA 임플란트였습니다. 그러면 왜 자외선 임플란트에서는 이렇게 콘택트 오스테오시스 비율이 높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혈병도 훨씬 더 잘 붙고 일반 임플란트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임플란트도 늙기 때문에 표면에. 자, 임플란트는 공장에서 생산되고 우리가 포장이 돼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멸균 포장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임플란트가 표면이 계속 노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런 현상을 바이오로지컬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플란트가 만들어져서 프로덕션 데이트에서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까지 우리는 이 기간 중에 어떤 타이밍에서 임플란트를 쓰건 그 임플란트는 동일한 세포 반응과 동일한 골 형성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분은 UCLA 치과대학의 오가와 교수님이고요. 이 사진은 이분이 이제 이러한 티타늄의 바이올로직 에이징을 연구하시고 그 공로로 2014년도에 IADR에서 이렇게 디스팅기시드 사이언티스트 어워드를 받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이제 바이올로직 에이징이라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은 이렇게 한번 늙으면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아무리 기술이 좋아져. 하지만 임플란트는 아무리 그게 에이징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자외선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바이올로직 에이징을 하기 위한 자외선의 쓰임에 대해서 문헌 검색을 해보시면요, 2009년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논문이 SCI 유명 저널에 출간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수많은 저널 아티클 중에서 4개를 하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4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세포 실험 논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 논문 3개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논문 도미에 이제 실렸던 논문이고요. 세포 실험 논문입니다. 자, 프레시 서피스는 뭐냐면은 생산하자마자 바로 깨끗한 거죠. 에이징이 안 일어난 거. 그 다음에 4주 지난, 4주 에이징된 표면. 그 다음에 4주 에이징된 표면을 자외선을 줘가지고 다시 젊게 만든 표면. 이 3가지 표면을 가지고 세포 실험을 해서 비교를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3가지 항목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우리 이제 혈액에 어떻습니까? 혈액에는 여러 가지 혈장 단백질들이 있죠. 혈장 단백질 중에는 여러 가지 세포에 부착을 돕는, 여러 가지 치유를 돕는 단백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단백질들이 가서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치유가 빨라지겠죠. 자, 그렇게 과연 그런 단백질들이 이 3가지 표면에 가서 어떻게 붙는지를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세포가 그 표면으로 얼마나 잘 이동을 해 가는가. 임플란트 표면에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얼마나 잘 붙는가. 그걸 봤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붙은 세포들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봤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임플란트가 심겨진 다음에 뼈가 형성되는 과정을 생체 내가 아닌 생체 외에서 세포 실험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흡착. 자, 프레시 서피스. 만들자마자 실험을 했더니 이 정도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근데 4주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4주. 물론 이제 이거는 실험적인 상황이고 실제 우리 임플란트가 공장에서 만든 지 4주 만에 이렇게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징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자외선 처리를 해서 실험을 했더니 오히려 처음 값보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 값보다 더 우수한. 그러니까는 프레쉬 공장에서 만들자마자 나온 것보다 자외선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더 효과가 높다는 거죠. 에이징이 안 일어났는 것보다 자외선을 때리는 게 더 훨씬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세포의 이동 역시 동일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포의 활동 역시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바이올로직 티타늄 표면은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임플란트도 그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치에서 보셨듯이 에이징이 일어난 표면에서는 세포의 활동, 여러가지 단백질의 부착, 세포의 부착, 세포의 활동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외선을 처리를 하게 되면 모든 실험과 세포의 활동이 훨씬 더 초기 값보다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항상 실험값이 어떻습니까? 일정합니다. 이 실험값이 일정하다는 건 뭡니까? 중구난방이 없다는 거죠.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땐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실험을 4주만 지나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만든 지 한 1년 후에 쟀으면 어땠을까요? 한 이 정도 값을 보이지 않을까요? 뭐 추정이긴 합니다. 추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1년 된 표면도 자외선을 처리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거의 동일한 선상으로 회복되리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외선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뭐 복잡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자외선을 티타늄 임플란트에 쪼여주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이드로카본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이드로카본은 일종의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표면이 오염됐다고 하긴 그렇지만 순수한 표면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들이나 단백질의 부착이 떨어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러한 하이드로카본이 제거되면서 순수한 티타늄 표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세포와 단백질들이 가서 잘 붙고 활동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표면 전하의 변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임플란트는 우리가 일반 임플란트는요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표면 전하가 마이너스를 띱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활동을 하는 세포, 단백질 역시 마이너스 차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임플란트에 뼈가 붙을 때 뭐 칼슘 이온 역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왜 칼슘 이온이 필요하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칼슘 이가 이온, 뭐 어디선 또 마그네슘 이가 이온 이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이가 이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임플란트 표면과 세포에 매개체를 해줄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외선 처리를 해주면요 임플란트 표면이 플러스 차지로 바뀝니다. 티타늄 옥사이드 TiO2라고 하는 임플란트 표면을 덮고 있는 티타늄 옥사이드의 독특한 광촉매 효과에 의해서 자외선을 받으면 그 표면이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칼슘이 없어도 단백질과 세포가 가서 임플란트 표면에 바로바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많이 보셨던 친수성의 변화입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의 변화 중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친수성의 변화를 가장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원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임플란트의 에이징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입니다. 친수성의 변화가 아니고요, 하이드로카본이 제거가 돼야 되고 표면 전하가 바뀌어야만 에이징이 해결된 거지, 단순히 친수성만 확보됐다고 해서 그게 에이징이 해결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징의 친수성의 해결이 에이징의 해결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징이 해결되면 그 결과물로 친수성이 좋아지는 거죠. 친수성만 해결됐다고 해서 에이징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로카본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 스테이터스가 플러스 차지로 바뀌고 친수성이 이렇게 좋아진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이렇게 이제 수술 영상에서 보시듯이 임플란트의 혈액 반응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일부러 물을 주수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수하면 이제 물에 쫙 젖게 되고요. 이렇게 혈액 젖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주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동물 실험 논문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원통형 임플란트로 동물을 이제 심었죠. 원통형 임플란트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습니다. 이 원통형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힐링을 시킨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기계로 꼭 위에서 눌러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사형 임플란트는 리무벌 토크를 재겠죠. 하지만 이거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리무벌 토크를 잴 수가 없어서 위에서 이렇게 만능 시험기로 눌러본 겁니다. 자, 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짧은 것과 한쪽이 이제 60% 정도 짧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센 힘을 내겠습니까? 실험해볼 필요 없죠. 2주, 4주, 8주를 봤는데요. 빈 쪽이 훨씬 더 센 힘을 내죠.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이 당연히 넓으니까 센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뭐 옛날에는 뭐 13mm, 15mm 막 심고 요새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0mm 정도 되는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플란트의 표면적이 늘어야 뭔가 힘을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경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하지만 이 짧은 임플란트에 자외선을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죠. 초반에는 오히려 역전이 되고요. 8주만 갔을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40% 짧은 임플란트가 거의 동등한 힘을 낸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40%가 짧다. 표면적이 더 적겠죠. 하지만 뼈가 훨씬 더 많은 양이 단위 면적당 뼈가 훨씬 더 많이 강하게 붙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버티는 힘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논문입니다. 세 번째 논문은요, 여기서도 이제 원통형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한쪽은 딱 그 원통형 사이즈에 똑같게 드릴링을 해서 딱 끼워놨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2배로 드릴링을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냥 놔두면은 막 뼈가 안 붙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살짝 매달아 놓은 거죠. 자, 당연히 동일 기간 힐링이 일어났을 때 왼쪽과 오른쪽 똑같이 밀어봤습니다. 어디가 힘을 많이 받겠습니까? 동일한 치유 기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가 막 붙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되게 가깝겠죠. 당연히 왼쪽이 더 빨리 붙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이렇게 실험 결과가 띄어서 치유를 시키는 것보다 붙여서 치유를 시켰다니 훨씬 이만큼 거의 3배가량의 힘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자외선을 처리한 임플란트를 힐링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거의 붙여서만 한 것 마냥 훨씬 더 넓은 이렇게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동일한 기간 동안 같이 붙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지막 동물 실험입니다. 네, 보시면 연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보시면 배에다 이렇게 자외선 임플란트와 일반 임플란트를 심입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리무벌 토크, 비틀림 제거력, 그 다음에 조직 시편에서 뼈와 임플란트의 컨택의 양을 다 봤습니다. 봤더니 모든 이 짙은 게 바로 자외선 임플란트고 일반 하얀색이 이제 일반 SLA 임플란트였습니다. 보시면 모든 측정 값에서 자외선 임플란트가 우수한 걸 보였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자외선 임플란트가 까만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 수치가 낮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치들의 평균의 표준 편차네. 표준 편차가 어떻습니까? 일반 임플란트보다 자외선 임플란트가 더 작은 거죠.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항상 거의 일정한 실험값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임플란트를 쓰면서 좋은 점이 뭐냐? 뭐 힐링이 빨라지고 안정성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붙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안 붙고 뼈가 좋아서 토크 잘 나와서 얼리 로딩, 이미디어트 로딩 갔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흔들려서 오게 돼.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이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보시면 당연히 오른쪽에 궁수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겠죠. 이런 표현이 뭐 맞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의 골류착 점수를 뭐 0.4부터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어떻습니까? 10점짜리도 있고 뭐 9, 8 아주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항상 일정한 간격에 일정한 데 꽂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얼리 로딩, 이미디어트 로딩 케이스에서 이런 임플란트가 걸린다면 그때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죠. 하지만 이런 임플란트 4점짜리, 5점짜리가 그런 상황에 쓰였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슬프게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어시스트가 까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이거 9점짜리네 좋아 쓸게, 이거 4점짜리 바꿔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덴탈 머티리얼스 2018년도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제 바이오로직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유럽 쪽에서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까지 임플란트의 프로세싱을 보면 만들어져서 병원에 스탁을 두고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토리지 하는 경우는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체어사이드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외선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밑에 보시면 살짝 여러분들 SL 액티브 아시죠? SL 액티브는 노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스트로만의 S사의 SL 액티브는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에이징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세한 얘기는 너무 길어져서 보고요. 보시면 왜 SL 액티브가 에이징이 안 일어난다고 했지만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하이드로카본이 에이징이 되면 하이드로카본이 침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이드로카본에 많이 이렇게 피크가 높다는 것은 하이드로카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고, 피크가 낮다는 것은 하이드로카본이 양이 작다는 겁니다. 보시면 새로 만든 서피스에서 이 정도의 하이드로카본이 있다면 모두 SL, 모디파이드 SL, 이게 바로 SL 액티브 방식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느 시간 지나간 다음에 하이드로카본이 올라갔습니다. 에이징이 일어난다는 거죠. 속도는 늦출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자외선 처리를 하면 이렇게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있는 시판되고 있는 임플란트의 에이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그 에이징을 해결해내는 방법은 자외선 임플란트를 뿐이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제 치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모든 임플란트, 이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회사 임플란트 에이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도 이 상태에서는 에이징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 임플란트 없습니까? 전용의 자외선 제네레이터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는 에이징이 일어났을지언정 이 기계에서 들어갔다 나온 임플란트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요새 마블 영화 보시듯이 이렇게 했던 임플란트도 기계만 들어갔다 나오면 슈퍼솔저, 슈퍼 임플란트 표면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상적인 케이스는 간단하게 훑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오버가 돼가지고요. 제가 오늘 4개 정도 케이스를 준비를 했고요. 모두가 다 고령 70세 이상의 환자분들 케이스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74세 환자분, 이제 원래는 여기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뒤에도 깨져 오셔서 계획에도